2007년 6월 봄이 가고 그의 첫 여름바람이 느껴지던 늘 그렇듯 한가로운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하지만 그날은 애나 빌럼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요일로 돌변하고 만다. 정원으로 통하는 거실의 프렌치 도어는 활짝 열려 있었고 부드럽게 드리워진 얇고 하얀 커튼 사이로는 정원의 향기를 실은 샌들바람이 불어왔다. 애나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여유로운 일요일을 만끽하고 있었다. 새들이 짹짹 지저귀는 소리, 기분 좋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집 수영장에서 누군가 첨벙대는 소리, 12살짜리 아들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고 있었고 11살 된 딸은 바로 위층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 심리 상담가인 애나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정신질환 관련 기관의 임원이자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매년 1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대형 기관이었다. 주말이면 애나는 직업 관련한 밀린 독서를 하며 보내곤 했는데 이날도 학회지를 들고 언제나처럼 빨간 가죽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 거실을 엿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보다 더 완벽한 세상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세상이 몇 분 만에 악몽으로 변하리라고는 애나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웬일인지 애나는 논문 읽기에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잠깐 쉬려고 학회지를 내려놓았고 그러자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궁금해졌다. 남편은 그날 아침 일찍 그녀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외출을 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다. 집을 나서기 전 아이들을 한 명씩 꼭 껴안아 주면서 잘 있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애나는 벌써 몇 번째 남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무응답이었다. 확실히 뭔가 이상했다. 오후 3시 반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현관 밖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빌럼스 부인인가요? 경찰관 한 명이 물었다. 애나가 그렇다고 하자 전할 말이 있다고 했다. 당황스럽고 불안했지만 애나는 경찰관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그러자 그들이 소식을 전했다. 그날 아침 애나의 남편이 도심의 한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당연히 남편은 즉사했다. 애나와 2 아이는 충격에 빠졌고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애나는 숨이 막혔다. 겨우 숨을 몰아 쉬어보는데 이내 온몸이 떨려왔다. 시간이 멎고 그 순간이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다. 아이들도 충격으로 멍해 있었다. 애나는 의연하게 대처하려 애썼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이 머릿속을 강타했고 뱃속에서는 깊고 공허한 아픔이 느껴졌다. 생각들이 미친 듯이 몰아침과 동시에 목과 어깨가 딱딱해졌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애나는 생존 모드에 있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는 건 생존을 위해 산다는 뜻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인식하면 기본 신경계, 즉
교감 신경계가 흥분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 몸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한다. 이때 당면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자산들로 우리 몸이 눈길을 돌림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먼저 동공을 확장해 시야를 확보한다.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해 더 잘 뛰거나 싸우거나 숨을 수 있게 한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다량 내보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그리고 장기들에서 빠져나온 혈액이 재빨리 팔다리로 옮겨간다. 그래야 필요할 때 재빨리 움직일 수 있다. 면역체계가 들썩이며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해 근육으로 쏘아보낸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도망을 가든지 받아내든지 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다. 합리적,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전뇌가 주춤하고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후뇌가 전면에 나선다. 남편이 자살했다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애나의 뇌와 몸은 그와 같은 생존 모드에 빠져들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갑자기 나타나는 스트레스 요인과 싸우거나 숨거나 도망을 치거나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그 스트레스가 단기간일 경우라면 말이다. 문제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몸은 대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재비축하면서 몇 시간 안에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태가 몇 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실제로 장시간 동안 비상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큰 뇌 덕분에 인간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기거나 미래에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관련 화학 물질들을 쏟아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강렬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몸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파괴할 수 있다. 애나는 날마다 그날의 사건을 마음속으로 거듭해서 경험했다. 그녀의 몸이 원래의 사건과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애나의 뇌와 몸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비된 것과 똑같은 화학물질을 또다시 분비했다. 그 결과 그 사건이 그녀의 기억은행에 더욱더 강력하게 저장되었고 그녀의 몸은 그날 최초로 경험한 것과 똑같은 화학물질들을 감정적으로 매일 최소한 100번씩 경험했다. 그 경험을 반복 소환하는 것으로 애나는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뇌와 몸을 과거에 결박하고 있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이다. 우리 감각기관들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 한 무리의 뉴런, 즉 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뉴런 집단이 특정 패턴으로 고정되면 뇌는 관련 화학물질을 만들어 몸 전체로 보낸다. 이 화학물질이 감정이다. 어떤 사건에 감정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 감정적인 경험이 큰 사건일수록 우리 몸속의 화학작용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몸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인지되면 뇌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본다. 그리고 그 외부의 경험을 촬영해 둔다. 이것이 기억이다. 그러므로 한 사건의 기억은 우리 뇌에 신경학적으로 각인되고 그 장면은 우리 회백질 속에 완전히 엉겨붙어서 세월이 지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바로 애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과거가 현재 우리 몸과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그 경험의 회로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화학적으로 그 사건이 야기한 감정들만 느끼려고 하며 그 결과 우리 존재 상태 전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든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된다. 당연히 애나도 부정적인 감정의 홍수 속에서 살았다. 끔찍한 슬픔, 고통, 피해의식, 비애, 죄책감, 수치심, 절망, 분노, 미움, 좌절, 원망, 충격, 공포, 불안, 걱정, 비통, 무력, 암담함, 소외, 외로움, 불신, 배신감을 느꼈고 그 모든 감정들에 짓눌렸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집요하게 애나를 괴롭혔다. 과거의 감정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분석했기 때문에 애나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다. 사람들은 애나를 남편을 잃은 불의의 일을 당한 여자로만 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말로 애나의 새 정체성이 되었다. 애나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과거 탓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안부를 물으면 남편의 자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고통과 비통함과 괴로움을 불러냈다. 그러는 내내 애나는 뇌 속 신경에 같은 회로를 발화하면서 같은 감정만 생산했다. 따라서 그녀의 뇌와 몸은 더더욱 과거 안에서만 살게 되었다. 애나는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어 휴직계를 냈다. 쉬는 동안 그녀는 남편이 성공한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애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빚을 갚아야 했는데 엄두도 못 낼 만큼 큰 금액이었다. 당연히 심리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이 더 커졌다. 마음속에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앞으로 우리 가족이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 일로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남편은 왜 잘 있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걸까? 남편이 그렇게 불행했다는데 왜 나는 짐작도 못했을까? 나는 아내 자격이 없는 여자인가? 어떻게 어린 두 아이를 나한테만 떠넘기고 죽을 수 있나? 나 혼자 어떻게 애들을 기르지?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만의 판결도 내렸다. 자살하지 말았어야지. 더군다나 빚까지 남기고 비겁한 남자 같으니라고. 자기 자식을 아버지 없는 애들로 만들다니. 아내와 자식들에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어. 쪽지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미워.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한 나쁜 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라도 할까?
이 모든 생각은 대단한 감정적 소모를 가져왔고 결국 애나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남편이 자살한 지 9개월 후인 2008년 3월 21일 아침에 눈뜬 애나는 하반신에 마비가 온 것을 느꼈고 곧장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침대 옆에 휠체어가 놓이고 의사들은 말초 신경계에 염증이 생겼다며 신경염 진단을 내렸다. 몇몇 검사를 마쳤음에도 왜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던 의사들은 애나에게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했다. 면역체계가 척추 아래에 있는 신경을 공격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을 파괴했고 따라서 양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는 것이다. 애나는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었고 다리와 발을 움직이기는커녕 그곳에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지 않아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이 만성이 될 때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서 감지되는 그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모두 동원한다. 그러므로 몸속 세포들의 회복과 재생에 쓰일 에너지가 동인하고 이에 면역체계가 위태롭게 된다. 애나도 내면에서 계속되던 갈등이 장기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급기야 위태로워진 면역체계가 그녀의 몸을 공격했던 것이다. 결국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경험하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육체적으로도 드러난 것이다. 애나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인생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과거에 붙잡혀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 후 6주 동안 애나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 덱사메타손과 기타 코르티코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다량 주입받았다. 병과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강력한 박테리아 감염까지 생기자 의사들은 또 항생제를 다량으로 투여했다. 2달 후 애나는 퇴원했지만 보행기와 목발이 있어야 겨우 움직였다. 왼쪽 발에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고 제대로 걷기는커녕 서 있기도 벅찼다. 대변은 조절이 가능했지만 소변은 여전히 가리지 못했다. 짐작했겠지만 이런 새로운 상황에 애나의 스트레스가 더 커졌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남편이 자살했고 빚더미에 앉았고 일을 할 수 없어 생활비와 양육비도 벌 수 없는데 급기야 2달 넘게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병원 신세를 진 것이다. 애나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애나의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피폐해졌다. 평판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최신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애나는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지 2해가 지난 2009년 애나는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복용해야 하는 약이 더 많아진 것이다. 애나의 기분은 분노, 비애, 고통, 괴로움, 절망, 좌절, 공포, 원망을 넘나들며 제멋대로 너를 띠고 있었다. 이런 감정들은 행동에도 영향을 끼쳤고 애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 자녀를 제외한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신의 어린 딸과도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육체적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애나의 여정은 갈수록 더 고통스럽기만 했다.
미란성 편평태선이라는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여파로 입속 점막에서부터 큰 궤양이 생겨나더니 식도 위쪽으로 퍼져나갔다. 애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연고를 입속에 바르고 추가로 더 많은 약을 삼켜야 했다. 약 부작용으로 침이 분비되지 않아 딱딱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고 따라서 식욕도 떨어졌다. 애나는 육체적, 화학적, 감정적으로 세 종류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2010년 새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썩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었다. 남자는 그녀와 아이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고 언어 폭력을 일삼았으며 그 외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애나를 위협했다. 돈도 직업도 없던 애나는 남자친구 때문에 이제 불안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집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학대를 일삼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다. 궤양은 식도 아래쪽으로 더 깊숙이 번져갔고 급기야 질과 항문의 다른 점막에도 문제가 생겼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파괴돼 피부병, 음식 알레르기, 저체중 문제도 발생했다.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었고 가슴이 심하게 아파왔다. 의사들은 약만 더 처방해 줄 뿐이었다. 그해 10월, 애나는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심리치료 상담을 시작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2세션 정도 환자를 보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것도 일주일에 사흘만 가능했다. 오후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대 신세를 져야 했다. 되도록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었고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는 건 엄두도 못 내었다. 만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회생활이랄 것도 없었다. 건강도 인생도 늘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당연히 애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고 무슨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더 이상 살아갈 기운도 에너지도 없었다. 힘을 내 무언가를 해볼라 치면 심장 박동이 분당 200회도 넘게 빠르게 뛰었다.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극심한 가슴 통증도 잊을만 하면 찾아왔다. 애나의 영혼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다. 문득 애나는 남편이 자살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자살한들 이보다 나쁠 순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졌다. 2011년 위장 입구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사들은 식도암 진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애나의 스트레스 지수는 또 한 번 심각하게 올라갔다. 의사들은 혹독한 방사선 치료를 권했다. 그녀의 감정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의사들은 육체적 증상만 치료할 뿐이었다. 그 즈음 애나의 스트레스 반응 지수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 상태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 과정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 사람들은 살면서 겪은 커다란 충격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일을 겪을 당시의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몸은 병들고 삶은 망가진다. 멈출 수 없는 어떤 것을 일러 중독이라고 한다면
애나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스트레스나 감정, 바로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그런 장기적 만성적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하는 유전자를 자극한다고 말한다. 애나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과거 사건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왔다면 그녀의 생각이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애나는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생각들에 중독되었던 것이다. 애나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첫 치료 후 감정적,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던 어느 날 오후 애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다. 결국 진짜로 바닥을 친 것이다.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간 머지않아 죽을 터이고 아이들은 고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나는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나는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애나는 그 끝없는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로 온 마음을 다해 도움과 안내를 구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면 남은 인생을 매일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남들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애나는 이제부터 변하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항우울제를 제외하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약물 복용을 멈추기로 했다.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병원 출입을 중단했지만 누구도 왜 그러느냐고 물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담당 가정의만이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던 2011년 2월의 추운 겨울날, 애나는 앞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에너지의 증폭을 야기했고 에너지의 증폭이 그녀 몸을 그 결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다. 변하겠다는 결심이 애나에게 자신과 아이들만의 집을 얻고 남자친구와의 부당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 결심의 순간이 애나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애나는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처음 만났다. 그녀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사람이 내가 진행하는 금요일 밤 강의에 애나를 위한 자리를 예약해 준 것이다. 친구는 애나에게 강의를 들어보고 좋으면 이틀간 진행되는 주말 워크숍에도 참가해 보라고 권했다. 애나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우리 몸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했다. 그날 밤 애나는 큰 영감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다. 하반신 마비, 우울증, 쇠약해진 면역체계, 궤양,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와 똑같은 열정을 거꾸로 쏟는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새롭고 강력한 깨달음과 함께 애나는 치유를 결심했다. 첫 주말 워크숍을 끝냄과 동시에 애나는 하루에 2번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일이 처음에는 힘들었다. 많은 의심이 몰려왔고 어떤 날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래도 어쨌거나 애나는 매일 명상을 했다. 두려움도 컸다. 치료를 거부한 후 애나의 상태가 걱정되어 전화를 한 가정의인은 애나에게 순진하고 멍청하다고 했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곧 죽게 될 거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의사 같은 권위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해보라. 그럼에도 애나는 매일 명상을 계속했고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문제, 다양한 육체적 한계 때문에 지치는 날도 많았지만 애나는 그런 상태를 핑계 삼아 내면 작업을 멈추지는 않았다. 애나는 뇌 속에 단단히 장착돼 있고 몸속에 감정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자동적인 습관, 반사적인 감정을 바꾸었고 예의, 익숙한 과거보다 새로운 미래를 믿는 쪽에 더 힘을 쏟았다. 매일 애나는 명상을 끝내고 일어날 때는 명상을 하려고 앉던 그 사람이 아니고 싶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전체가 삶과 사랑에 빠질 때까지 명상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감각할 수 있는 물질만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기엔 애나의 인생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애나는 남편을 잃었고 우울증을 앓는 싱글맘이었고 빚에 허덕이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으며 암에 걸렸고 몸 곳곳에 점막에 궤양이 있고 마비 증세까지 겪고 있었다. 거기에 가난했고 동반자도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에너지도 없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애나는 감정을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그 미래가 진짜로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몸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하지만 1년 동안 애나의 몸 상태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애나는 명상을 계속했다. 애나는 그렇게 아프게 된 데에 수년이 걸렸으니 몸을 되돌리는 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다. 애나는 부단히 노력했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을 잠시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의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첫 해를 보내고 나자 애나는 정신적, 감정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애나는 과거의 자신으로 살아가던 습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애나는 원망, 조급함, 좌절, 분노, 미움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서 심장 박동이 일관성을 잃고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애나는 지난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끊임없이 느껴왔던 것과 똑같이 이 심장 중심의 새로운 상태를 일단 유지하면 언젠가는 이 새로운 감정들을 더 온전히,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물론 분노, 두려움, 우울, 원망 등을 기쁨, 감사, 사랑, 자유의 감정으로 바꾸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애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한 고양된 감정들이 1000개도 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분비해 자기 몸을 고치리란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나는 그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이 모든 노력 덕분에 애나의 생각하는 방식이 서서히 변해갔다. 더 이상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들을 발화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회로들은 서로 더 강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던 기존의 가지들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애나는 예전처럼 생각하던 것도 멈추게 되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씩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명상을 하는 동안 애나는 매일매일 몸과 마음의 어떤 측면들을 정복해 가고 있었다. 마음이 고요해졌고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야기한 감정의 중독에서도 많이 벗어났다. 심지어 사랑의 감정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애나는 날마다 극복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아갔다.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2012년 5월 애나는 뉴욕 북부에서 개최한 나흘짜리 중국 과정 워크숍에 참석했다. 사흘째 되던 날 4번의 명상 중 마지막 시간에 애나는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명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애나는 자신이 무한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둥둥 떠 있으며 자기가 그런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애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초월해 순수 의식이 되었다. 육체로부터 해방되었음은 물론 물질 세상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고 직선적인 시간조차 초월해 있었다. 너무도 자유로운 그 순간 건강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런 제한도 느끼지 않았으므로 한계 가득했던 예전의 정체성이 자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 고통도 사라지고 난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녀는 애나도 여자도 질병도 문화도 직업도 아닌 그 무엇이었고 시공간 너머에 있었다. 마침내 애나는 모든 가능성들이 포진해 있는 양자장이라는 정보의 장에 접속한 것이다. 갑자기 애나는 큰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청중에게 자신의 치유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보았다. 그 장면을 상상한 것도 시각화한 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현실에서 완전히 다른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언뜻 본 것이다. 그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보다 그녀에게는 훨씬 더 실제 같아 보였다. 애나는 감각 기관을 쓰지 않고도 완전한 감각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란 걸 알았다. 그때부터 애나는 더 많이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명상이 더 쉬워졌으며 내면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2013년 9월 애나는 이런저런 특별 검사들을 포함해 상세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9개월, 남편이 떠난 뒤로 6년 만인 그때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고 식도에 있던 종양도 치유되었다. 혈액검사에서도 암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식도, 질, 항문의 점막들도 깨끗했다. 구강 점막이 여전히 약간 붉은색을 띠는 정도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 궤양을 없애는 명상을 한 덕분에 궤양은 사라졌지만 침 분비는 아직 원활하지 못했다. 애나는 새로운 사람, 즉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함으로써 애나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냈다. 같은 생에서 한 번 더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2013년 12월 애나는 우리 워크숍을 소개해준 친구와 함께 바르셀로나 이벤트에 참석했다. 그 이벤트에서 나는 참가자들에게 한 학생이 이룬 놀라운 치유담을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애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애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에 상세히 적어 내 개인 비서에게 전달했다. 내가 학생들에게 받는 많은 편지들처럼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으로 시작하는 편지였다. 편지를 읽은 다음 날 나는 애나에게 강단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렇게 애나는 뉴욕에서 명상 중에 자신이 강연하는 모습을 본 뒤로 1년 반 만에 진짜로 강단에 서서 청중에게 자신의 치유 여정을 들려주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나는 런던에서 강연을 했고 애나도 그곳에 있었다. 나는 후성 유전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때 애나는 번뜩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스스로 치료했다. 그러니 침을 분비하는 유전자도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몇 달 후 2014년에 또 다른 워크숍에서 애나는 갑자기 입에서 침이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후로 애나의 점막과 침 분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궤양의 재발도 없었다. 현재 애나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행복하고 평온하다. 정신도 맑고 생각도 매우 명민하다.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한 덕분에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가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들을 하기도 했으며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애나는 또 우리 회사의 트레이너가 되어 우리 일을 다른 회사나 기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2016년에는 심리 상담 기관을 설립해 20명이 넘는 상담사와 전문 인력을 고용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있다. 세상의 아름다운 곳들을 두루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영감도 얻는다. 새로운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었고 자신은 물론 아이들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랑 많고 유쾌한 동반자도 만났다. 과거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물어보면 그때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이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당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 최고의 일이 된다면 어떻겠는가? 애나는 변형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초자연적이 된 것이다. 과거와 연결된 정체성을 극복했고 말 그대로 새롭고 건강한 미래를 창조했으며 자신의 새로운 마음에 몸의 생물학이 반응을 한 것이다. 애나는 이제 진실과 가능성의 산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애나가 한 일이라면 당신도 할 수 있다.